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꽁꽁 언 2026년 첫 평일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올해도 저희 이가역 라이브 줄여서 이라와 함께 계엄 사건 법원 선고 또 지방선거 이슈 등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TV까지 갖춰진 사우나, 대형 침대, 비밀 통로까지 소문은 진짜였습니다. 잠시 후 생생한 내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직격했습니다. 오늘 장 대표는 새 인물로 지방선거에 파격 공천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또 오 시장에게 반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수토론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바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분 저희 이것도 지금 답변에 제한이 됩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경호처가 답변이 제한된다. 집무실 사우나 의혹에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형 침대에 TV까지 갖춰진 용산 대통령실 안 사우나 시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대국민 소통을 한다고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본인은 술 마시고 지각 출근하고 가짜 출근을 해요. 술 먹고 정신 차리려고 사우나도 만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숙취 해소용이라는 비판과 지적 속 용산 대통령실뿐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도 사우나를 증축했다는 의혹이 있어 왔죠. 과거 청와대처럼 무슨 옷장이 30여 개가 있지도 않은 실장님 됐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제 질의 시간입니다. 초라한 그런 실장님, 제 질의 대통령 시간이고요. 관저라는 말씀이고 실장님.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가 이렇게 험불하냐라고 굉장히 초라하고 검소한 곳입니다. 초라, 검소, 험불하다던 한남동 관저 내부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우나에 침대까지 갖춘 마치 호텔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이 또한 전무후무한 일로 남게 됐습니다. 예, 2026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죠.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가역 라이브를 줄여서 이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이라고 저희가 조금 한 걸음 더 친숙하게 가기로 했고요. 또 붉은 말의 해니까 좀 이랴 같아서 이라라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용산 집무실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그간 많은 소문이 있었죠. 뭐 비밀 사우나가 갖춰져 있다. 그냥 킹 사이즈 침대보다 더 큰 대형 침대가 갖춰져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KBS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지고 나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호텔같이 갖춰졌다라고 말을 할 만한 이런 내부, 지금 보시는 건 전용 사우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있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러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작은 호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 뭐 전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무후무하다라는 얘기가 맞을 겁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과 경악스러운 모습, 경악을 겪으셨을 텐데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직무를 도대체 어디서 본 겁니까? 국정이 어디서 운영된 겁니까? 이렇게 그 집무실 안에 작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호텔 저리 가라 하는 저런 모습을 만들고 저기서 도대체 집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술을 깨기 위해 출근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좀 너무나 황당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목도하는 것이 이 2026년의 첫 방송이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저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의 출근길을 가리기 위해서 수억 원을 들여서 저 비밀 통로를 만들고 예. 그동안 저희가 소문으로 무성하게 들어왔던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가,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가 있는가, 또는 대통령이 출근을 그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비밀 통로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실 또는 경호처 모두가 부인했던 사안들이 이제 사실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대체 이 직무를 어디서 본 것인가, 직무를 보기는 본 것인가, 그리고 저 직무를 보는 과정 속에서 예. 본인이 평생 저 장소를 자신의 마치 아방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장관이나 정확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임시 침대나 손 정도 씻을 수 있는 작은 화장실 정도는 집무실에 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상 호텔 방,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재로 갖춰진 사우나까지 집무실에 갖춰진 것은 전례가 없다, 이렇게 김지덕 의원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무실 안에 사우나와 침실 그리고 개인용 응접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용 응접실은 충분히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공개로 어떤 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요한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날 필요가 있어서 개인용 응접실은 저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경무에 시달리며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에 대한 평가가 과연 국민들에게 개인용 응접실이나 침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우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저에는 사우나가 있지만 예. 집무실에는 사우나가 없거든요. 이 사우나가 왜 설치되어 있는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 해명을 해줘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최소한 설명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VIP 건강관리 명목으로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했다. 관저와 집무실 두 군데에 있었다라고 작년 7월에 윤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조윤선 의원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던 것으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숙취 해소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VIP의 건강관리 목적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숙취 해소가 건강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신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의혹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숙취를 깨기 위해서 늦게 지각 출근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수행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였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까지 한 바가 있죠.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고 숙취에 있다 보니 뒤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숙취를 깨기 위해서라면 지금과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예.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바로 집무실 옆에 붙어있는 초대형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는 그런 방에서 숙면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 매트리스의 경우에도 직접 그 매트리스를 살펴본 사람의 진술에 따른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킹 사이즈, 퀸 사이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킹 사이즈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 제작된 매트리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언론에 공개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대인데요. 킹 사이즈보다 더 큰 침대가 집무실 비밀방에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로 보입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지금 이 용산 집무실은 이제 사실상 해체가 되고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체되기 전에 역사적인 기록 차원에서 촬영을 한 것이고 언론에 공개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텔방이 아니고요. 관저가 아니고요. 용산 집무실에 있는 방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런데 뭐 이 시설 자체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입니다. 현금으로 3천만 원 줄 테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이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적을 안 남기려고 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0년대의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현금으로 어떤 거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일이겠죠. 예. 지금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의 그 1억 원 공천 헌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법 정치 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그 구의원 2명이 배우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현금, 새우깡이 들어있는 쇼핑백에 돌려받았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자필 탄원서까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아도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저런 것을 현금으로 공사를 하려고 제안을 하면서 숨기려고 했다면 그 또한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짚자면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자꾸 누우려고 하는 분들 치고 일 잘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시장 집무실에 수면실이 따로 있었죠. 그 수면실은 바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성폭력 사건의 장소로 지목된 곳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나중에 그 수면실은 없어졌지요. 백혜룡 경장 같은 경우에도 합동수사단에 들어가면서 간이 침대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그동안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하려는 공간에서 등을 대고 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정시에 퇴근할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바로 다음 이슈로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KBS가 촬영한 내부 모습이고요. 이렇게 호텔 화장실이 아니라 호텔 사우나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딸려 있는 이른바 비밀 사우나입니다. 앞서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그리고 과거 공사 조감도 예상도 수준의 사진만 공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내부에 존재했다는 게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겨지고 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언론에 촬영이 되면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TV도 있고요. 비상벨도 있고요. 또 초대형 침대도 딸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밀 출입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불투명 유리로 사방이 막혀 있는 비밀 출입로가 있었다. 이 붉은 카페트가 깔린 건 이제 대통령실 진입로고요. 이 통로입니다. 언론이 출퇴근 여부를 알 수 없게 이렇게 가려진 비밀 통로. 김진욱 위원님, 이것과 도어 스태핑 중단이 연관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실로 옮기는 가장 큰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하고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매일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어 스태핑의 위치가 바로 어디였냐면 중앙현관 바로 앞이었습니다. 중앙현관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 기자실과 연결되어 있는 복도가 있고 거기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아침마다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저 공사를 언제 시작했냐면 그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22년 7월 27일 날 저길 착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왜 착공 저 문이 필요했을까? 그동안 한 달 반 정도를 원활하게 출퇴근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통로가 만들어지게 된 필요성, 그것은 도어 스태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죠. 또 대통령이 출근을 하는데 9시 10분 왔다 갔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자꾸만 늦는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건 이래가지고는 매일같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기자들이 나의 출퇴근을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라는 얘기가 없었다면 저 비밀 통로 공간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요. 저게 이제 그 완성이 22년 11월 23일 날 준공이 됐는데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21일, 그러니까 저것이 통로가 완성되기 이틀 전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저기로 다닐 수 있는 기자들 앞에 지나가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 내가 이제 오늘쯤이면 이것을 끝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 저는 정말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에 청와대 공식 출입 기자들이 촬영을 해서요. 바로 입고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후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앞서 KBS 촬영본과 비슷하게 여전히 이 시설이 이렇게 보존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집무실에 딸려있던 이른바 비밀 사우나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도어 스태핑 그만둔 것과 비밀 통로 완공 시점이 좀 비슷해서요. 이것도 좀 연관지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관이 있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무후무라는 표현을 썼던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그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무는 어느 정도 맞을 것이고요. 그런데 후무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류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람과 제도가 같이 해야 될 몫입니다. 대통령이 일을 소홀히 하면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것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출근 시간을 국민에게 속이든 동선을 드러나지 않게 하든 그런 것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의도대로 해주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은 드러나기가 쉽지만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은 누가 들어가서 봐야지만 감시가 되고 견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하고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수석비서관이 아니고 비서관급이죠. 이 비서관급까지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해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희영 의원님, 역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좀 오래된 일이지만. 네. 지금 이 영상이 오늘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상상이 가능하셨던 일인가요? 어떠세요? 물론 내밀한 집무실 공간까지는 당시에도 뭐 가보시진 못하셨을 테지만. 그렇죠. 일단 저런 시설은 관저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관저에는요? 관저에는 사우나가 확실히 예. 있었는데 대통령이 뭐 공중 사우나를 가긴 좀 어려울 그렇죠. 테니까요. 그건 경호상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저에는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맞는데 집무실에 저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저도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무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해서 정권 재창출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정권 재창출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저런 시설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준으로는 그래도 국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을 임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고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저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저런 상황까지 몰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저런 시설조차도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중에 본인이 국정을 잘해서 좀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촬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 당시 용산 집무실 옆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집무 공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임시 거주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우나와 특대형 침대 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관저, 즉 거주 공간이 아니라 집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죠. 윤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당시 야당 쪽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JTBC도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점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현삼 위원님,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밖에 없는 그러니까 큰 대규모
공사를 한 적이 없는 21g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전됐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관저 호화 시설 의혹 대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1g 같은 경우에는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관저에는 뭐 사우나 시설뿐만 아니라 뭐 실내 스크린 골프장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뭐 다다미 방까지 갖춰져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경악스러운 내용이 있는지 사실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저를 청와대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더욱더 놀라운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지금 송영훈 변호사께서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이미 국회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조기에 마무리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이재명 정부가 뭐 부당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종 이런 관련된 관저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 내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오늘 오후에 촬영된 공식적으로 처음 촬영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로 공식 집무실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곳은 사용한 사람이 없고요. 아마 국방부 등이 다시 용산 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곧 또다시 개조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다 파헤쳐지기 전에 다 해체되기 전에 기록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촬영이 됐습니다. 용산 집무실 바로 옆에 딸린 내실인데요. 그 내실 옆에는 사실상 호텔 방 같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우나와 초대형 침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실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에 한 해의 주요 일정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올 1월, 그러니까 이달 상당히 중요한 일정 등이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운명의 1월이라고 할 만합니다. 송영훈 위원님.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는 아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1심 선고가 있고요. 또 내란은 결심, 즉 구형이 나오는 그런 날도 1월 9일 있네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상되는 구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주제인가요? 일단은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그 질문의 포인트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구형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법원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2016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그 고성군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이죠. 이른바 임병장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또 군인들이 목숨을 잃는 일 이런 것들이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죠. 그 사건을 끝으로 대법원은 사형 판결을 하려면은 그 예외적으로 국가가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시를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 가까이 지금 대법원에 사형 선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구형이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법률가로 보기에는 대단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그 범위 이외의 구형이나 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심까지 몇 차례의 공판 길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조윤선 의원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내란 우두머리죄가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 입장, 특검 입장에서는 구형량에 있어서만큼은 뭐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판단할 것인지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란 그 우두머리죄라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란죄의 경우에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 결심을 연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이미 별건으로 일반 이적죄로 구속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론이 조만간에 난다고 친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서도 아마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와 무관하게 일반 이적죄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운명의 1월입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가 있는 날이고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김용 의원님, 짧게 이거 여쭐게요. 1심 선고에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도 조금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특히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될 겁니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절박한 정치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입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가장 많은 선거이기 때문에 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되고 나서 하루에 1도씩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요. 아마도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 1도씩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지금 뭐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가 선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돈이 오갔다는 의혹, 공천 관련해서 대가 아니었냐 등등의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백다 앵커의 브리핑 보시죠. 새해 첫날 저녁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정청래 대표는 신상 필벌을 언급하면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이미 작년 12월 25일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당 대표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로 개시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에서의 조사와 결정과 반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제명된 것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민주당 강경 조치로 논란을 진화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2026년 첫날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강선우 의원만의 이슈만 봐도요. 지난해 12월 29일 돈 받은 사실 전혀 없다.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지난달 31일에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부인했고요. 그런데 어제 일단 자진해서 탈당했는데 그 3시간 뒤에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제명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그 강선우 의원에 관련된 특히 공천과 관련돼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 공천과 관련돼서 특히 공천 헌금이라고 일컬어지는 구태의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투명한 공천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이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라고 판단되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예. 그 충격감은 훨씬 더 컸다고 저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빠르게 신속하게 수습해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제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가 있고 곧 이어서 공천관리를 또다시 해야 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관리를 해야 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예.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동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투명한 공천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강선우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진 탈당 이후에 복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미연에 제명이라는 당에서 징계할 수 있는 최고 수위를 취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사안을 알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 원칙대로 취급하지 않은 또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예. 지금 윤리감찰을 통해서 지신 그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것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 의원님. 6.3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자칫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이 진짜 진정성 있는 대응이었다면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같이 제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제명하지 않고 강선우 의원만 제명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인 겁니다. 즉 강선우 의원의 개인 이탈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간위 당시 민주당 공간위에서는 다주택자든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시점으로 주택 5채, 상가 5채를 보유한 명백한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전 의원 간의 강선우 의원과 녹취록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컷오프 대상인 걸 인지하고 있지만 불구하고도 그 다음 날 공천이 되었습니다. 예. 즉 이 말인즉슨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인 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었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은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공천 시스템, 즉 민주당 회의기구에서 제대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인의 이탈로 볼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또는 여러 단체적인 그런 문제다. 조윤선 의원님.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울먹이면서 토로한 그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1억을 받은 것 같더라니까 김병기 의원은 이거 빨리 돌려줘야 한다.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 함부로 말했다면 그 사람도 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었는데 보도에 따르면요. 그 다음 날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강선우 의원이.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이거라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 보도가 된 셈입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즉각적으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강선우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1억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이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었다고 하겠죠. 공관위 그런 회의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의원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저희 위원님께서 민주당이 그런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공관위 회의로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원칙대로 따진다면 그 당시에 배제가 해당 지역구 의원은 배제가 되는 게 맞아야겠죠. 예. 물론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러한 부분들을 수습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의 페이스북 해명 글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서울 강서구의 의원이죠. 그런데 김경시 의원도
강석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같은 지역구니까 이 공관위원인 강선우 의원은 이 김경시 의원에 대한 논의에서는 빠져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인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 공천 줘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송영훈 의원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엉터리 매관 매직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탈당계를 냈는데도 뭐 사후적으로 제명 조치를 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강선우 의원의 개인의 문제, 즉 어떤 품성이나 거짓말과 같은 문제로 개인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자, 강선우 의원이 자기 지역구 시의원으로 누구를 공천해야 될지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원칙과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공관위원들은 뭘 했습니까? 거기서 같이 의결을 했으니까 단수 공천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쟁자가 재심 신청까지 했다는데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인 공관위원이 자기 지역의 시의원으로 누구를 꽂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시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줌으로써 매관 매직이 가능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민주당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고서 3년 8개월이 지나왔는데 이 녹취록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강선우 의원은 그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언어 도단에 가깝고 자 이쯤 되면은 민주당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믿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자청해서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천도 마찬가지로 매관매직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겠구나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에 마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한 말씀만 드려야 될까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그 공천 시스템이 매관매직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하하시고 폄훼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 이철규 김정재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2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루어진 사안이었죠. 지금 울산 지역에서 3억에서 5억 캠프를 통째로 사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식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녹취록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어떠한 당에서의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의 어떤 이 지역에서의 캠프가 이렇게 통째로 거래되는 그것도 수억 원에 의해서 그 수억 원씩의 가격이 책정되고 거래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김정재 의원의 육성이 나왔다면 그 사실관계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 공천 관리에서의 일부 허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반드시 제척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마치 민주당 전체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너무나 과도한 정치적 공세이고 지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번 그 민주당에서 엄청난 대형 공천과 관련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민주당에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그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 사례를 하나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은요. 작년 하반기에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갈 때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은 거기에서 정말로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은 왜 이철규 의원을 소환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명확하게 해서 기소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요. 진영의 문제로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새해 첫 평일부터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식견이 높아요. 이런 어떤 공천 헌금과 같은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가 어느 한쪽 당에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야말로 그러면 이참에 여야 전부 다 발본색원해서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예요. 저는 이 문제야말로 민주당 공천 게이트에서 출발하지만은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전부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대선자금 수사가 2004년에 오세훈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같은 정치개혁법 3종 세트를 만들어냈듯이 20여 년 만에 다시 이번에 한번 우리 정치가 대개혁을 하고
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담론을 하지 않고 자기 진영만 실드 친다면은 저는 시청자들께서 우리 방송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짧게요. 반론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작년에 특검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 사이에 동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정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특정 지역에,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캠프를 통째로 사가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철규 의원을 특검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게 안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김정재 의원께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이 국민의힘에 관련된 지역에서 이렇게 캠프를 통째로 경선 이후에 사가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를 살짝 비껴가지고 마치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그거 역시 지금의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죠. 그 사안이 지금 민주당 진영 내에서 게이트가 터지니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규명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신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러면은 공천 헌금이나 그 밖에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하자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 물타기 한다고 그럼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상필벌 명확히 안 하면 이거 공사 구분이 안 되어서 당의 질서, 기강이 무너진다. 모든 최종적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 발언했습니다. 아마 두 분의 말씀이 요 말씀과도 어떻게 보면 끝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뭐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에 뿌리 뽑아야 할 이러한 어떤 악습이 있었다면 뭐 여야를 불문하고 이건 도려내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악재가 민주당에 있습니다. 1억 공천헌금 묵인 의혹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의원. 2020년 총선 당시에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이를 과자를 같이 넣은 봉지를 담은 그 쇼핑백에 담아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조현삼 의원님. 일단 김병기 의원은 이거 사실 무근이다. 김병기 의원 측은요.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민주당 집행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윤리감찰을 지시한다든가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이러한 금전이 오고 갔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는지 아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공천을 앞두고는 상대 여러 가지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런 허위의 그런 탄원서가 많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정당마다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허위의 그런 투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살펴보고 그 결과가 만약에 김병기 의원에게 책임이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책임 있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증거가 나와도 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은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억지 쓰는 게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과거에 본인의 부인이 동작구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용했던 사건 역시도 당시 경찰에서는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고요. 지금 최근에 불거진 공천헌금 사건 역시도 지금 경찰의 민주당 당시 민주당 내부 고발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2달 동안 전혀 아무런 수사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만 국민들께서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 사안에 관련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당시 동작구 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 탄원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그냥 묵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 의원님? 저 탄원서의 첫 줄이 이재명 대표님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출된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에도 나중에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했었다고 해요. 그쯤 되면은 무고의 죄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서까지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탄원서와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죠. 이 탄원서를 본인이 받아봤는지, 그리고 받아보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길래 과연 김병기 의원은 공천 낙천이 되지도 않고 재선이 돼서 그동안의 민주당에서 중책을 계속 수행해 왔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없으면은 결국 이것은 역시나 특검으로 밝혀야 될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천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려야 될 내용을 묵비하면서 컷오프 돼야 할 사람을 공천을 주는 방식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공관위에 대한 위계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으로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준혁 의원님. 글쎄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정치적 공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저 탄원서가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 탄원서를 모두 받았을까요? 아마 이 공천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탄원들이 또는 투서들이 그 당에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음해성 상황도 굉장히 많이 투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그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공천이 배제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라 또는 앞으로 대통령이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특검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과거에 역대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지칭이 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반대하고 특검 공화국을 만들 거냐라고 비판해왔던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좀 다시 좀 그 내부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짧게요. 김병기 의원 바로 옆 지역구인 동작을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이수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탄원서가 제출이 됐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검증위원장이라고 하는 김병기 의원에게 되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탄원의 대상이 탄원서를 받아본 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수진 의원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진실을 고발하는 내용이 가더라도 전혀 올바르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걸 당대표가 받겠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결국 민주당은 아무리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문서가 들어가도 당대표에게는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컷되는 그런 비민주 정당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예, 지난해네요 벌써. 성탄절 바로 전날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미 정청래 대표가 지시를 한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받은 금품, 이 사안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조사가 또 향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수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안 짧게만 들어볼게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막말,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성 먼저 좀 들어보시죠.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이준호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 쓴 거 아니에요?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예, 조윤선 위원님, 뭐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해훈 전 의원의 해당 발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물론
잘못된 발언이죠.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혜훈 의원이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과거 내란과 관련된 발언과 함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혜훈 당시 의원이 이른바 쏟아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쏟아낸 그 대상은 사회초년생 인턴 직원입니다. 김민영 의원님. 저 여러 번 녹취록을 들었는데 들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혜훈 의원은 공직에서 공직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 지금 내정된 것조차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혜훈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폭언을 들었던 인턴 직원분은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니까 전혀 죄책감 가지지 말고 떳떳하게 사회생활 계속 임했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도 후에 이 후보자 측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언론에 표하긴 했는데 앞으로 또 출근길 인터뷰나 또 나중에 청문회에서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첫 맞수 토론은 이분들과 합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밖에 엄청 춥죠? 네, 네, 춥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6년 첫날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장동혁 대표는 덕담 대신 쓴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핵심은 정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선 변경 요구에도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모습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과연 이 제1야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난 회의적입니다. 다음 지자체 선거에서 기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새 인물로 파격 공천하겠다. 오늘 오후 돌연 새 인물 카드를 꺼내든 장 대표,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정치인 입에서 언론 앞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표현이면 상당히 수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사실 당대표 앞에서 꺼내기는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장동혁 대표 앞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작심발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일종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뚜렷하게 방어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년 되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4선 서울시장 현직이 지고 있는 결과도 본인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답은 장동혁 대표다. 당이 지금 나를 제대로 서포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어게인 절연 안 하고 이런 장동혁 지도부 체제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씀은 계엄 선포한 지 이제 1년이 지났고 해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울시장 5선을 노리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일단 후보가 돼야 뭐 본선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현직 시장이라도. 근데 지금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그 룰을 당심을 더 얻는 7대3 이거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당의 움직임이라면 충분히 그런 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세훈 시장은 장도혁 대표 면전에서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천에 있어서도 새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새 인물이라면 구 인물은 누구냐? 이게 오세훈 시장인가? 라는 언론의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 왜 나 안 도와줘?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안 도와줄 거야 라고 한 건가요? 그럼요. 새 인물이라고 하면 반대는 기존 인물. 예. 기존 인물은 현직 시장, 뭐 도지사 이런 분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어떤 선거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이 트렌드, 뭐 시대 정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예. 뭐 과거로 따진다고 하면 뭐 새정치라고 해서 뭐 기존의 정치인보다는 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들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돋보이는 어떤 선거를 규정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새로운 인물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규정하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들리는 정가에 대해서 소문을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신 만약에 나경원 의원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박형준 부산시장 대신에 뭐 김도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철우 경북지사 대신에 김재원 최고라든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트렌드로 어떤 시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법률가 출신 말고 딱히 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제일 구체적인 게 새로운 인물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하겠다라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저는 후보들 간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을 직격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론적으로 혁신적인 공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언론이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예. 일단 당대표가 공천 과정에 그렇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룰도 바꾸고 뭐 바꾸든지 뭐 유지하든지 또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결론은 여론조사가 됐건 뭐 당원 투표가 됐건 그런 어떤 다중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도혁 대표가 지금 당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에도 뭔가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장도혁 대표가 당대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넉 달 이상 당대표로 재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라는 것은 주변 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례적으로 한 얘기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예를 들어 정말 해석처럼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만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다만 정말로 방향을 바꿔서 당 방향을 바꿔서 뭔가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을 때 새 인물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 이끌지 못할 수 있다라는 예상도 깔려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뭐 당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시간이 지방선거와 계속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세훈 시장처럼 광역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들, 저희 당이 많아요. 현직 시장, 도지사들. 이런 분들이 그럼 이 당의 방향을 가만히 두고 선거에 나가겠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서너 명씩 국회 소통관 빌려서 본인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 파장력은 오세훈 시장이 어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몇 배의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분명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고민이 많을 거다. 본인의 지지 기반이 생각하는 당의 방향과 본인이 갈 수밖에 없는 당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지금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언론들도 해석을 달리하고
저도 지금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요. 사실 당내 초선 의원들이 연말까지 노선 변화가 나올 거라 기대한다라고 상당히 점잖게 그러나 준엄하게 데드라인을 설정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연말에 그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평일 장 대표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보시죠. 당은 항상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지금은 때가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수구보수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단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또 결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구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라고 뭐 웃으면서 말은 했는데 좀 상당히 장 대표 입장에서는 따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나름대로 오히려 격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내 결집을 좀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본전도 못 건진 거죠. 이럴 바에는 뭐 대통령이 주최한 그 신년 할애회라도 왔으면 사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그게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저희 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항상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있어서 점잖고 품격 있게 보수의 지도자로서 지적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할 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실 본인이 재선이긴 하지만 뭐 꽉꽉 채운 재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같이 서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느꼈을 때 재선을 잊고 야당의 지도자구나라고 해서 본인의 몸짓도 커질 건데 괜히 저기 가셔가지고 뼈 있는 한마디만 듣고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시정연설 국회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가고 싶은 자리만 가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인데 하물며 야당 대표가 가기 싫은 자리도 가서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저는 명백한 실수라고 봅니다.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 그건 퇴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혁신 보수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었죠. 장 대표가. 근데 그 자리에서는 마치 언론 해석상 장 대표를 좀 밀어준 듯한 발언을 하셨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장 대표 중심으로 단합하라. 이게 그때 얘기인데 그 얘기야말로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 전 대통령조차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처럼 하지 말고 좀 바꾼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수구보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는 숙제를 안고 온 거죠. 전직 대통령,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예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선 또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이냐. 제가 볼 때 전직 대통령이시라면 당을 위한 그 절절한 마음에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것이 저는 명확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 하나 간단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외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가 되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가 재판부인데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의 사유입니다. 앞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또 정치권에서도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데 혹시나 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이틀 뒤에 1심 선고가 또 있긴 있었지만요. 오늘 오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따라서 구속 기한이 넘어서도 석방된다라는 그런 예측은 틀린 예측이 이제 오늘부로 됐네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MB 예방한 이야기로 정치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꾸준히 나왔죠. JTBC 신년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응답층을 전체 그리고 중도, 무당층 이렇게 나눠서
봐도 과반 이상이 절연해야 한다라고 초록색이 절연을 말한 응답자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동혁 대표의 현재 관성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인 걸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국민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샘플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사실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저는 마음이 다 같다고 봐요.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지난 1주년 때 25명 정도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대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이런 시그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철퇴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절연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많았다. 이 결과를 장동혁 대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장동혁 대표 또는 그 주변의 몇몇 분들은 여론조사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매번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인용해서 발표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들을 많이 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나 뭐 지도부의 일부는 그런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고 추세도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인식이 우린 지금 당이 위기다. 이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방향으로 가도 괜찮다. 조금만 우리가 더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은 역전할 수도 있다. 이런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론조사가 나쁘게 나와도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속보자막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8일이죠.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증거 인멸 염려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가 됐다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는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악재된 김병기, 강선우, 민주당 초긴장. 먼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신년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JTBC가 진행한 여론조사 한번 보여드리죠. 서울시장,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 또 박주민 의원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두 경우 모두 오세훈 현 시장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까 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음 것도 한번 바로 볼게요. 부산시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가상 양자 대결이요. 중앙일보가 의뢰한 건데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 현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전 장관이 9%포인트 이상으로 앞선다고 나왔고요. 김도읍 의원이 상대로 나서면 더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님. 그런데 민주당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서 저희가 네 분과 토론했을 때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 또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영향을 미칠까요? 6월까지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여기서 잘 끊어낸다고 하면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가지고는 비교적 당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강선우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예. 뭐 저거 탈당했다가 나중에 또 슬그머니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을 저희가 의식을 해서 나름대로 자체 윤리감찰단의 어떤 결과를 토대로 예. 저희가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제명이 가진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탈당하고 복당을 하는 과정에서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논란들이 예. 뭐 10여 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강선우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개수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 자체적으로 감찰도 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때가 되고 확신이 든다 싶으면은 그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저는 이 논란이 상처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달 25일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윤리감찰이 지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내 악재와 각각 지방선거 주장들 간의 영향, 뭐 연관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조금 이건 다른가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지방선거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가시는 분들하고 김병기, 강선우 이 두 분이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의 영향을 받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민주당이 예를 들어 김병기 의원에 관련한 처리를 늦게 한다거나 뭔가 감싸려는 태도를 계속 보이게 될 경우에는 예. 지방선거에 총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마 선별적으로 생각할 듯 보여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확인이 안 됐다. 뭐 선제적으로 나중에 하겠다는데 이미 지났는데 뭘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정도 비리가 나온 국회의원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10개가 넘는 비리 혐의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면 삼선 의원을 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라면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습부터 보여야지 아직도 아무 조치 없이 언론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 아마 민주당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간접적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선거 전이 조금만 격화되게 되면 나가는 후보가 되려는 분들로부터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정리해달라는 얘기. 김병기 의원 서울에서 삼선하고 있는 분이니까 더 영향력이 크겠죠. 예. 박지원 의원이 선당 후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뭐 탈당 요구 뭐 그런 조치 목소리도 있나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김병기 의원을 감싸자는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기관은 아니지만 당 자체적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해서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감찰단 윤리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실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맞다. 예. 사실 인간이라고 모든 걸 다 100%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건 뭐냐. 혹여라도 나중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한 정치인의 인생을 또 다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싸는 게 아니라 예.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뭐 5,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의 공천 문제가 드러난 거라서요. 강선우 의원의 같은 경우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방주사를 맞고 빨리 털어버려서 잡음 없는 확실한 공천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전화위복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중에게서 그 지방선거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동공천 예. 등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김병기 의원도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다가 6개월 만에 돌려줬다는 거. 예. 결론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금품 공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분이 다 전직 구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공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이 두 건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고 강선우 의원은 단박에 제명하는데 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훨씬 많고 위중해 보이는데도 뭐 사실관계 확인하고 절차 지켜야 하느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이 대화 녹취가 보면 확실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고 돈이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고 김경시 의원도 내가 공천을 대가로 주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라도 줬다는 것이 소명되지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장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드립니다. 구의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 쓴 거는 배우자 목소리에 김병기 의원 본인 목소리까지 다 녹음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인정하는 거와 본인이 인정하는 건 좀 다른 절차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로 그 배우자 동작구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의견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비공개 원내 의원총회에서 이것만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했었다. 뭐 이런 설명도 있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악재가 클지 아니면 윤여개인과 절연하지 못하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악재가 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플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고려온단 유산균. 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으실까요? 화장실 가기 편해졌어요. 오케이. 온 가족이 먹고 있어요. 먹어본 유산균 중 이게 저랑 잘 맞았어요.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오! 유산균도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스페셜핏.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유산균도 고려온단. 지금 고려온단 제품을 구입하시고 유산균 체험분을 만나보세요.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너 뭐 IQ 한 자리야? 9년 전 한 국회의원이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 인턴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쏟아진 고성과 비하, 그리고 살벌한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정치인의 말은 곧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무기. 공직자의 언어는 품격과 절제를 담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녹취록에는 분노 조절에 실패해 을에게 쏟아내는 갑의 민낯만이 가득한 듯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뒤늦게 사과와 반성의 표현을 했지만 여당에서도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는 공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국민 삶을 보듬어야 하는 엄중한 직책 기획예산처 장관. 충동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죽음을 입에 올리는 리더십이 과연 적합할지 이 후보자 측의 설명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고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지. 저마다의 방을 찾아 떠난 사람들.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그곳이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예스, 예스. 영어 앞에만 서면 예스맨이 되는 우리들. 이제 스픽과 함께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틀 것이다. 스픽. 관리요. 전기분해 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인터뷰합니다.
새해 국정 운영 방향, 이해운 후보자 문제에 관한 답변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이라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